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까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어야 했네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 또한 괴로움으로 악몽까지 꾸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에 남은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잊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답니다. 그럼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시작됐어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 가고 혼자 남은 저는 시댁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직 휴일이 이틀이나 남아 있었지만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출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댁에 혼자 찾아가기로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을 많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어떻게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고부 사이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성껏 고른 한우 세트와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망고에 건강식품까지 챙겨 들고 시댁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느라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썼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그만큼 며느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잠시 후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얼굴로 맞아주실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했네요. 짐이 무겁긴 하지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기분은 참 좋았죠. 오늘은 어머님도 날 좀 좋게 봐주시겠지?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그런 희망도 품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을 건너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 목소리였거든요. 한데 평소와는 다른 뭔가 다급하고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우리의 애비 없는 놈 되는 거 아니죠? 정말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시댁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내가 언제 애비 없는 놈 만들라고 했니? 좀만 참으라고 했잖아. 이번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저한테 하시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달리 뭔가 달래는 듯한 말투였죠. 더 참으라뇨. 벌써 6개월째예요. 저 이제 배도 불러오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배는 계속 부르는데 오빠가 책임 안 지면 전 어떡해요? 오빠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사람 얘기일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손주 나오면 네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했잖아. 내가 네 편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니? 시어머니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라니? 어머님한테 며느리라고 나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바리바리 챙겨온 선물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네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눈치채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더는 오빠 믿고 못 있겠으니까 어머님이 나서서 빨리 정리해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애 낳기 전까진 그 계집애랑 헤어질 방법 찾아볼게. 그때까지만 참어. 그 순간 제 손에서 한우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누군가 걸어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네요. 저는 얼른 떨어진 상자를 들고 황급히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누구? 밖에 누구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뛸 순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도착했을 때야 겨우 걸음을 멈췄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 뒤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금 전 들은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임신 6개월째. 네가 진짜 내 며느리야.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싼 한우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머리는 복잡하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인데 6개월 전이면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빴을 때잖아요. 그때 남편은 저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는데 제 앞에서는 행복한 척 웃고 뒤로는 바람을 피워 애를 만들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분명 내 오해일 거야.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부정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달래려 해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네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차마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 좀 씻고 올게요.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피해 욕실로 들어갔지만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또 울었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길 바라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조금만 늦어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괜한 의심으로 행복한 신혼을 망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뒷일은 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계속 그날의 대화를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쭤봐도 평소와 다름없게 대하셨고 그날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어봤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야 할 소중한 신혼의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의심의 나날이 되어버렸네요. 그날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저는 문득문득 과거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신 노골적인 적대감과 무시가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저를 쫓아낼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뵙게 된 건 남편과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어 며칠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고심해서 홍삼 세트를 사고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머리도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선에는 대놓고 못마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래 들어와. 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맞득잔한 표정으로 말을 끊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제가 주저하며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시더군요. 이런 걸 왜 사왔어? 우리 집에 홍삼 같은 거 넘쳐나는데. 그러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건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만 치셨네요. 정성? 돈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지. 정성이 밥 먹여주니? 그러고는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대학은 나왔겠지. 어디 나왔어? 이 질문을 받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네요. 전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뭐? 그럼 고졸이라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전과라도 고백한 것처럼 경악하신 표정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집안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네 할아버지 세대에도 없었어.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좋은 사람이면 되죠. 그리고 요즘 시대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요즘 시대? 요즘 시대에도 대학은 기본이야. 다들 당연히 대학을 나왔으려니 하고 안 물어보는 거지. 아니 나더러 어떻게 고졸 며느리를 보라는 거야? 어디 말이나 통하겠니?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남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엄마,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흥분해서 자기 할 말만 하시더군요. 도대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딸 대학도 못 보내고? 네가 말해봐라.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진 공장에서 경비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공장이랑 식당? 기가 막히는구만. 넉넉한 형편 아니라는 말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럼 집도 어디 반지하 이런 데 사는 건 아니겠지? 그 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대놓고 비웃으셨어요.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대기업 다니는 애가 반지하 사는 집딸이랑 사귄다고? 그것도 고졸인 애랑?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날의 첫 만남은 제게 있어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와 가족을 무시하고 비하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어쩔 줄 모르며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지금은 그러셔도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절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이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헤어지라고 아무리 아들을 설득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자 계속 저를 따로 만나 압박하셨고 그럴 때마다 학력과 집안을 들먹이며 무시하셨죠.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손주들까지 머리가 나쁠 거야. 애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 말 몰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고졸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이 제대로 클 리가 없지. 교육이 뭔지도 모를 텐데. 하지만 그 모든 무시와 격려를 이겨내고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남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죠.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천하의 뻔뻔한 여자 취급을 받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겁니다. 얼마 후 양가 상견례가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역시나 저희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약속 장소가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시자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옷차림이... 못했습니다. 제대로 갖춰 입고 오실 거라는 기대도 없었으니까. 이런 데 와보신 적 없으시죠? 뭐 혹시 불편하시면 다른 데로 옮길까요? 그 말에 당황한 친정엄마가 괜찮다고 대답하셨지만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메뉴판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자식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솔직히 전 고졸 며느리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 부모님이 당황하시자 시아버님이 보다 못해 헛기침하며 나서시더군요. 이 사람아, 요즘 시대 학력이 뭐가 중요한가? 인성이 중요하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말씀하셨죠. 인성이요? 인성도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갖춰지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엄마는 차 안에서 내내 우셨어요. 아버지도 분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계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는 결혼이니 말리지 못하고 애만 태우시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 후로도 결혼을 준비하며 시어머니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대놓고 비웃으셨죠. 예단이고 뭐고 난 기대도 안 한다. 없는 집에서 뭘 해오겠니? 괜히 수준에도 안 맞는 쓰레기 짊어지고 오지 말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라. 그리고 혹시나 대출이라도 받아서 예단하려고 하지 마. 고졸의 빚쟁이 며느린 더 싫으니까. 결혼식장을 정할 때도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전 그저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만 하고 어머님이 나서서 본인 취향대로 다 고르셨죠. 제 결혼인데 저는 의견 한마디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며 제가 고르는 게 싸구려 같고 촌스럽다고 펄쩍 뛰며 인상 쓰셨거든요. 심지어 웨딩샵 직원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 안목이 형편없어서 내가 골라줘야 해요. 라며 망신을 주셨네요. 심지어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절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 써서 개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야 알았잖아. 1등 신랑감으로 키운 내 아들을 저런 고졸이 채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아유, 내 팔자야. 말도 마. 내가 아무리 반대하면 뭐하겠어. 애를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순진한 우리 아들이 아주 푹 빠졌다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키는 대로 말이나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말귀를 알아들을지. 그게 걱정이라니까. 민망한 친척 어른들이 헛기침하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며느린 착한 게 최고야. 인상이 아주 선해 보이고 예쁘네. 예쁜 게 밥 먹여주나요. 그냥 애나 잘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순간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헌데 그런 치욕과 멸시를 이겨내며 선택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둥켜 안고 있는 상상만으로도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들어 본 적도 없고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남편을 봐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지내다 보니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게 된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불을 쓰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한번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를 만나 진실을 묻기로 했어요. 차마 남편에겐 물어보지 못해도 어머님에게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굳은 결심으로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업하는 시아버지는 회사에 가셨을 시간이었어요. 헌데 막상 시댁에 보이는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뒤 들어갈 생각이었죠. 그때 택시 한 대가 시댁 앞에 멈춰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낯선 젊은 남자가 내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남자가 전화를 건 지 5분도 되지 않아 다급하게 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근데 어머님은 이상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셨네요.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 사람 일찍 들어올지도 모르니 집은 안 되고 카페에 들어가 있어. 너무 가까운 곳 말고 큰 길가로 걸어가면 카페 몇 개 있어. 거기 가서 전화 걸면 내가 금방 따라갈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시어머니의 은밀한 대화와 약속.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이 젊은 남자하고 바람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교양 떨면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시는 어머니가? 하지만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말이죠. 어쨌든 진실이 뭐라고 해도 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헤어진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다 황급히 그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 한참 떨어진 카페까지 걸어간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린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 남자를 등지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10분쯤 흐른 뒤 시어머니가 그 카페로 들어오시더군요. 제가 남자와 등지고 앉아 있어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지 못하셨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를 듣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치겠어요. 그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난리예요. 엄마. 그 남자가 시어머니를 분명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남자든 여자든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전 당연히 조심했죠. 그 여자가 저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찾아온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네, 책임지라고 난리예요. 결혼하자고 하고. 근데 엄마, 전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당연하지. 넌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그런 여자한테 발목 잡힐 순 없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버리라는 건가? 그때 남자가 얼음이 가득 든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찾아온다니까요. 저번엔 여기도 왔다면서요. 그래, 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어. 그래서 내가 일단 네가 내 며느리라고 하고 진정시켜서 돌려보냈다. 그제야 전 그때 제가 들었던 대화가 이 남자와 그 임신한 여자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이 사라진 기분이고 안심되는 마음에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대체 왜 시어머니가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외아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남자의 정체는 뭔지.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다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가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직접 나서면 더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네가 저지른 일인데 네가 해결해야지. 나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네가 협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이러다 나도 큰일 나게 생겼다고. 여기 자꾸 찾아오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게 우리 집은 왜 알려준 거야? 그 계집애가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근데 저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진짜. 엄마도 아시잖아요. 전 지금 다른 부잣집 여자 만나고 있어요. 그 집 사이만 되면 저도 이제 어깨에 힘주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그 여자한테 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조용히 하라고 해보자. 돈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결혼하자고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리는지.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30 넘었으니까 정신 좀 차려라. 30년 넘게 너를 숨기며 키워온 내 고생을 생각해봐. 네 아빠 그 망나니 같은 인간이 너한테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어? 그래도 내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돈에 쪼잔하지 않으니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 잘 숨겨온 일을 고작 이런 일로 들킬 순 없잖아. 그 말에 경악한 제가 복잡해진 머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30년? 숨겨 키웠다고? 그럼 남자의 정체는 시어머니의 아들?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론에 도달해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잘 설득해서 애는 지우라고 하면 안 될까? 병원비 내가 줄게. 그게 이미 6개월 넘어서 지울 수도 없대요. 바보야. 그렇게 진작에 해결했었어야지. 일이 이렇게 될 동안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뜬금없는 제안을 하더군요. 엄마,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제가 그 여자랑 일단 결혼하는 척 할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는 척이라니? 걔는 저랑 결혼하는 거 말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일단 형식적인 결혼식만 치르는 거죠. 진짜 결혼은 제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고요. 뭐야? 그렇다 걸리면 어쩌려고? 일단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얼른 애부터 가실게요. 그럼 나중에 밝혀져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임신한 딸을 이혼시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가? 네,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니까요. 대신 엄마가 집 하나만 사주세요. 그 여자랑 애 살 집이요. 집을 사달라고?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더 큰일 나잖아요. 차라리 거짓말로 결혼식 치르고 집 하나 사준 다음에 조용히 살게 하는 게 나아요. 전 따로 제 인생 살고요. 그러다 적당한 시점에 정리할게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하는데? 작은 빌라 정도면 돼요. 그동안 남편 몰래 돈 빼돌리는 건 일도 아니었잖아요. 야, 그게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너 대학 보내고 생활비 대주느라 30년 동안 내가 남편 눈치 얼마나 보고 산 줄 알아?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에요. 그 여자 입 다물고 있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 무사히 결혼만 하면 그 다음엔 제가 받은 거 다 돌려드리면서 살게요. 아들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래도 불안해. 그러다 만약에 남편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절대 들킬 일 없어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딱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해볼게. 대신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여자 다시는 이 동네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 생활비 좀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녀석이 정말 집도 사달라면서 생활비까지 더 달라는 거야?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바라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평생 숨어 살았는데 이제 그 여자랑 결혼해서 장인 사업 물려받으면 이렇게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것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러자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가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셨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였어요. 잠시 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페를 나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들은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30년이나 숨겨온 혼외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시아버지의 돈을 빼돌려 그 아들을 키웠다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간신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의 30년 비밀, 혼외자 아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계획들. 이 모든 것이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겪을 혼란과 고통이 너무나 걱정됐죠.
이런저런 근심으로 어두워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남편이 물었네요. 여보,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라는 말만으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았는데 이제 다 처리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남편을 보니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럽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짓을 저지르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는지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비난하고 싶은 걸 간신히 꾹 참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죠. 너 요즘 왜 그래? 사람을 노려보질 않나 멍하니 있질 않나?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야? 괜히 기분 나쁘게 사람 빤히 보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라. 평소 같았으면 그런 말에도 상처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땐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나 역겹고 잘난 척하는 모습이 우스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엄청난 비밀을 안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얼굴을 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는 것도 모든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주는 힘도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저는 그 비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 쓰지 말자.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혼외자 때문에 남편 돈이나 빼돌리는 한심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더는 화가 나지도 섭섭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급히 부르셨어요. 너희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집으로 와라. 헌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어둡고 무거워 저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남편과 제 앞에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먼저 봐라. 봉투 안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식당에서, 은행에서,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아버지, 이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 전부터 너희 엄마가 좀 이상했어. 나 모르게 통장에 자꾸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슬쩍 떠보면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한 변명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설 탐정 고용했다.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탐정이요? 아니 그냥 엄마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시지 왜 그런 사람까지... 아니 그 정도로 말할 사람 아닌 것 같아서 그랬지. 그랬더니 한 보름 정도 지난 뒤에 탐정이 이 사진을 건네주더라. 혹시 엄마가 이 젊은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우시는 건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이 남자 아무리 봐도 제 또래라고요. 역시 남편도 남자의 존재를 알고 단순한 바람이나 제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젊은 남자한테 돈 주면서 만나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 남자 조사해보니 좀 이상하더라. 남자 아버지가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는데 내가 알기론 그 남자 결혼한 적이 없었어. 거기다 출생병원의 산모 이름이 너희 엄마였다.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그럼 엄마가 예전 아버지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랑 이 젊은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더 봐보니까 너희 엄마가 이 아이 병원비며 학비며 전부 다 대줬더라.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야금야금 빼낸 내 돈으로 말이야. 아마 내가 결혼 초에 1년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때 사달이 났던 것 같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어느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었죠. 물론 비밀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아버님을 통해 밝혀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임신한 여자의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빼돌리다 덜미를 잡힌 것 같더군요. 남편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라니!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네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일 뿐이다. 시아버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날 속이고 내 돈으로 상간남의 아들을 키웠어. 대학까지 보내고 용돈 대주고 심지어 얼마 전엔 식당까지 차려줬더라. 탐정의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1억이 넘게 빼돌린 것도 그 상간남의 아들 때문이었어. 여자를 임신시켰는데 책임지기 싫다고 하니까 대신 집을 사주려고 한 거지. 엄마가 어떻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다 얼핏 거실 탁자에 놓인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이게 다... 너희 정신 나간 여자야! 30년 동안 날 잘도 속였구나! 시아버지가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내던지며 소리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몸을 떨며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오해예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난 그냥 불쌍한 고아 하나 거둔 것뿐이에요. 당신 직원이 다른 여자랑 실수한 애를 내가 측은지심으로... 측은지심 좋아하시네. 너같이 매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자가... 나도 다 알고 있으니 더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 저 사진 속 남자는 네가 내 뒤통수 치고 상간남이랑 낳은 아들이잖아! 그래 놓고 30년이나 내 돈을 퍼다 몰래 키워? 네가 도대체 양심이란 게 있는 여자야? 시아버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극에 달하셨던 거죠. 감히 나를 30년이나 속여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측은지심? 시아버지의 분노 섞인 고함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하셨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리며 일해서 번 돈을 그따위로 빼돌려놓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불거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모자가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짓. 임신한 여자 떼어버리려는 더러운 수작에 내 피 같은 돈 몰래 가져다 쓰려고 한 거 모를 줄 알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고함에 움찔하며 다시 입을 다물었죠. 저는 변명하지 마! 탐정이 다 조사했어. 너희 두 인간이 만나는 거, 돈 주는 거, 심지어 엄마라고 부르는 것까지 다 녹음돼 있다고! 시아버지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떳떳하게 아들이라고 말 못해서. 그 목소리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바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 봐! 30년 동안 얼마나 빼돌렸는지 다 계산해봤어! 무려 5억이 넘어! 5억을 그 상간남 아들한테 퍼줬다고! 그러더니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셨네요. 오늘부로 이혼이야. 서류는 이미 준비했으니 도장만 찍으면 돼.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네가 빼돌린 5억을 토해내야 될 거야. 아이, 그럴 순 없어요. 내가 30년 넘게 이 집 살림을 했는데. 살림? 네가 한 게 살림이야? 남편 등쳐먹으면서 딴 남자 자식 키운 게 살림이냐고! 그때 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변호사가 시아버지 편을 들더군요. 이 사모님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배우자의 재산을 횡령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평생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네 힘으로 개고생하면서 살아봐.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시어머니는 더욱 처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적어도 생활비라도 주세요. 갈 곳도 없는데. 네 아들한테 가면 되잖아. 30년 동안 그렇게 챙겨줬으니 이제 그놈이 모실 차례 아닌가? 걔도 내가 차려준 식당 들어먹고 사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30년을 속인 사람한테 무슨 용서를 해? 당장 나가! 네 아들한테나 가서 살라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네가 말하면 아버지도.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절망한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예, 네가 좀 도와다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 제발. 하지만 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친정을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셨네요. 이제 그 대가 치르셔야죠. 30년 동안의 거짓말의 대가를요. 그렇게 온 가족에게 외면당한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기세에 눌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리고 짐가방 하나 달랑 챙겨 쫓겨났네요. 헌데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나 제발 여기서 좀 지내게 해다오.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너 그동안 내가 심하게 해서 속상했다는 것도 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원하면 내가 사돈댁에 찾아가서 사죄라도 드리마. 그러니 제발 너라도 나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는 예전에 그 서슬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필사적으로 저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알고 보니 그 혼외자 아들마저 시어머니를 버렸다고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더 이상 돈줄이 아니라는 걸 알자 더는 엮이기 싫다며 연락을 끊은 거죠.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당장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이가 절대로 어머님 용서할 수 없다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이 몰래 드리는 거라 지금은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지갑에서 꺼낸 10,000원짜리 몇 장을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도 거절당한 시어머니는 어깨를 늘어뜨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한지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더군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언젠간 드러나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30년간 거짓된 삶을 살아온 벌로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어머니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달 30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신다고 했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도 구하지 못해 하루하루 폐지를 줍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막혔죠. 남편의 사촌형이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다가 모두에게 외면당했다고 말하며 그런 근황을 전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 저희에게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어요. 출산하던 날 아버님은 손주가 생겼다며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죠. 새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야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가만 보자. 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인매가 다부져 보이는 게 딱 이 하레비를 빼닮았구나. 이 아인 꼭 정직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자꾸나.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면회를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흰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귀한 저희 아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란 간호사가 돌아서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사람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비밀이 탄로나면서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반면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던 저는 이제 진정한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절대 거짓으로 살지 않겠다고. 제 아이에게도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겠다고요. 그것이 30년 거짓 위에 쌓은 시어머니의 삶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부디 작은 거짓도 만들지 않고 항상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